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여기저기서 시작됐다는 얘기 참 많이 들리는데요. 4월에는 온갖 꽃들이 예쁘게 활짝 만개하겠죠. 4월 공모주 시장에도 따뜻하고 포근한 봄이 올 수 있을지 이번 영상에서 쭉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정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보면 4월에는요. 일반 종목 6개와 스펙 5개의 일정이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1주차와 2주차에는 신한 스펙밖에 없고요. 3주차에 하나 33호 스펙과 제일 MNS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이 될 겁니다. 특히나 4주차에는 D&D 파마텍, 유한타 제16호 스펙, SK증권 제12호 스펙, 민테크, 코칩, HD 현대 마린솔루션까지 해서 무려 6개의 종목의 일정이 맞물려 있어요. 이때 조금 골치가 아플 것 같고요. 작은 배분 때문에. 마지막 주에는 이노그리드로 딱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종목부터 해서 순서대로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일 MNS. 2차전지 믹싱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믹싱은 배터리의 양극판과 음극판을 만드는 전극 공정 중에서 활물질에다가 도전제, 바인더라는 재료를 넣고 섞는 공정을 얘기하고요. 이 믹싱 퀄리티에 따라서 배터리 셀의 질, 그리고 출력 성능, 안정성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JMNS는 TSI, 윤성 FNC, 이 친구들하고 함께 국내 3대 믹싱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노스벨트 등을 두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21년과 22년에 비해서 23년에 매출은 큰 폭으로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영업이익도 22년에 못 미쳤고 당기순 손실 44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우선 김해공장 준공으로 인해서 대규모 설비 투자 비용이 투입이 됐고 또 인건비까지 증가하면서 매출 증대에 비해 영업이익 개선이 나타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환상한 우선주와 신주 인수권 부사체의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잡혔기 때문에 22년과 23년에는 단기 순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현재는 전환상환 우선주도 전량 보통주로 전환이 됐고 또 신주 인수권 부사체도 전량 행사가 됐기 때문에 24년부터는 수익성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또 23년 말 기준 수주잔고 3,033억 원 정도가 쌓여있다. 확보가 된 상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4년에는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가를 산정할 때는 24년 추정순이익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피어그룹과의 밸류에이션 비교는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거든요. 보시면 직접적인 경쟁사는 윤성 FNC와 TSI잖아요. 근데 보시면 JMNS의 23년 실적은 TSI에 비해서 한참 부진한 반면에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TSI에 비해서 JMNS가 2배 이상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기관과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네, 공모 구조 보겠습니다. 240만 주를 신주 모집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5,000원에서 18,000원 제시했고요. 상단 기준으로 공모 규모는 약 432억 원, 유통가능 금액은 약 644억 원. 네, 소형 사이즈는 아닙니다. 근데 유통가능 물량이 17.36%로 10%대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고요. 물론 최근에 유통가능 물량 10% 초반대를 기록했던 사면의 상장의 성과를 보자면 단순히 이런 유통 물량 10% 이런 것보다는 밸류 측면에서의 평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이다 보니까요. 환매 청구권이 붙었더라고요. 3개월짜리. 네, 환매 청구권이 붙으면 손실폭을 10%로 제한시킬 수 있다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부담이 덜하겠습니다. 다음은 D&D 파마텍입니다. IPO 3수생이에요. 2020년과 2021년에도 도전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상장 예비심사에서 미승인이 떴고요. 올해 다시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정정신고서 요구를 받고 또 지난달에서 이번 달로 일정이 넘어온 회사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그리고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런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파이프라인으로는 주사형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 그리고 경구형 먹는 비만 치료제 등이 있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는 중국 상위권 제약사인 살로브리스
제약과 2,5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고요. 또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미국 메세라라는 회사와 1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잖아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비만 치료제 임상 호재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면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에 관심이 모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적은 형편없긴 합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나 22년에 당기순 손실이 1,370억 원까지 손실폭이 굉장히 확대됐었거든요. 종속기업인 뉴랄리가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에서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뉴랄리 영업권에 대해서 1,195억 원 손상 차손을 반영한 탓이라고 해요. 23년에는 매출도 확대되고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기는 했는데 요거는 메세라와 기술 이전 계약이 있었고 또 일부 파이프라인의 임상이 종료되면서 개발비가 감소한 덕분에 가능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회사가 연구개발에 투자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품목 허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영업 손실이 계속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모가는 26년 추정순이익을 기반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비교는 의미가 없겠고요. 공모 구조 한번 보시죠. 110만 주 신주 모집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22,000원에서 26,000원 제시. 상단 기준 공모 규모는 286억 원, 유통가는 금액은 73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2,712억 원 정도. 얘도 메리트 있는 사이즈는 아닌데요. 마찬가지로 3개월 판매 청구권이 부여됐더라고요. 비만 테마고 판매 청구권이 붙었기 때문에 해볼 만은 할 것 같아요. 네, 다음 민테크. 마찬가지로 3월에서 4월로 이동한 친구고요. 2차 전지 검사 및 진단 솔루션 기업입니다. 전기화학 임피던스 방식을 기반으로 배터리 성능을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임피던스란 회로에서 전압이 가해졌을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값을 얘기합니다. 이 방식은 충방전 방식의 검사 기술보다 진단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모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정확한 상태 진단, 불량 검출, 불량 유형의 구분, 배터리 등급 판정까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 전기화학 임피던스 방식은 데이터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용화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민테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2차 전지 핵심 플레이어들의 주목을 이끌어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GS에너지, 전략적인 투자자로서 함께하고 있어요. 향후에 이들과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은 아직 입증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매출 성장률이 높긴 하지만 설비 투자 확대, 연구 개발비 증가, 인력 증원에 따른 고정비가 증가하면서 아직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성장 초기인 배터리 진단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회사라는 생각은 들고 또 산업 내의 주요 업체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모 구조를 보면 공모가는 6,500원에서 8,500원을 제시했고요. 상단 기준 공모 규모는 255억 원, 시가총액은 2,071억 원 정도, 유통가는 금액은 593억 원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볍지 않아요. 하지만 또 아주 무겁다고 볼 수는 없는 무난한 사이즈라고 생각은 되고요. 또 당연히 현재 적자라 미래 추정치를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비교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칩. 얘도 지난달에서 일정이 이동된 종목이고요. 슈퍼커패시터 제조 기업입니다. 슈퍼커패시터는 울트라 커패시터라고도 불리는데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얘기하고요. 에너지를 저장한 뒤에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전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울트라 커패시터 관련주가 상장을 했었어요. LS 머티리얼즈 기억하시죠? LS 머티리얼즈는 중대형 위주의 울트라 커패시터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회사였고요. 코칩은 초소형, 소형 커패시터 시장을 공략해서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쌀 한 톨보다 작은 크기의 제품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적은 조금 들쭉날쭉하기는 하더라고요. 흑자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매출의 업다운이 조금 있어요. 23년의 실적은 22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꽤 잘 나오긴 하거든요. 회사가 원래는
삼성전기 MLCC 유통에 주력을 했었는데 슈퍼커패시터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이 제품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확실히 호전된 모습입니다. 자, 공모 구조를 보면 공모가는 11,000원에서 14,000원을 제시했고요. 상단 기준 공모 규모는 약 210억 원, 시가총액은 1,190억 원, 유통가는 금액은 305억 원 정도로 비교적 지금까지 중에 가벼운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통가능 비율도 25.63%로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하고요. 자, 공모가는 EV EBITDA로 산정을 했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PER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3년 순이익과 28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비나텍은 132.75배, 사마전기는 35배, LS머티리얼즈는 128.93배가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코셈의 상단 기준 PER은 19.98배 정도니까 비나텍이나 LS머티리얼즈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좀 부담이 없다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PER로 본다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둥, 대어 등장입니다. LCD 현대마린솔루션이고요. LCD 현대중공업의 선박 AS 사업부가 분할 설립된 회사예요. 선박 개보수가 주요 사업 영역입니다. 이렇게 선박의 애프터마켓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것 플러스 친환경 선박 개조와 디지털 솔루션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회사 측이 설명합니다. 회사는 HD 현대그룹의 선박 AS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주 든든한 캡티브 마켓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확실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HD 현대그룹이 건조한 선박들이나 또 그룹이 제작한 엔진과 기자재가 탑재되어 있는 모든 선박, 이 회사의 사업의 주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캡티브 마켓이 탄탄한 회사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겠죠. 매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매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수익성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업의 업황이 좋고 향후에 또 선박 환경 규제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내용 자체는 좋은데요. 공모주로서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선은 구주 매출이 50%나 되는데 구주 매출의 주체가 재무적 투자자라는 거. 결국에 공모 자금의 절반은 재무적 투자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보통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물론 어차피 엑시트가 목적인 재무적 투자자의 물량이 구주 매출로 빠지게 되면 상장 당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구주 매출 비중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면 공모 규모가 상단 기준 약 7,423억 원으로 22년 1월에 상장했던 LG 에너지솔루션 이후의 최대치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상단 기준으로 약 3.7조 원, 거의 4조 원에 달해요. 또 상장일에는 딱 공모주주들의 물량만 유통이 가능하긴 한데 상단 기준 금액으로 약 5,938억 원, 당연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는 공모가가 얼마나 메리트 있는 수준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APR에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HD 현대마린솔루션의 공모가는 아무래도 좀 비싸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모가를 산정할 때 HD 한국조선해양과 해외 기업 3개사를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평균 PER이 계산된 게 31.5배예요. 31.5배를 적용했습니다. 조선업에 적용된 PER 치고는 당연히 높은 감이 있죠.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은 작년에 이연 법인세가 잡히면서 일회성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던 회사고 그래서 PER이 36.5배로 높게 잡혔습니다. 그 밖에 해외 기업들은 사실상 선박 AS 비중이 그리 높은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어그룹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고평가된 공모가에 웃을 사람은 누구냐? 네, 구주 매출을 통해서 엑시트하는 재무적 투자자들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밸류를 납득시킬 만한 에쿼티 스토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업 분석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노그리드입니다. 얘도 일정이 넘어온 친구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 전환 전문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자체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IT 인프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300곳 이상의 고객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다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실적을 보면 매출은 지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은 안정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21년에 영업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22년, 23년 모두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A와 BBB 등급을 받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기술평가는 턱걸이로 통과를 했네요. 자, 공모가는 26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비교는 의미가 없겠고요. 공모 구조 보겠습니다. 공모가는 29,000원에서 35,000원을 제시했고 상단 기준 공모 규모는 약 210억 원, 시가총액은 1,591억 원,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요. 문제는 유통 가능 물량입니다. 52.60%로 오버행 리스크가 너무 커요. 상장일에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게다가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상단 기준 약 837억 원. 네, 이런 부분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일반 종목들 쭉 한번 살펴봤고요. 스펙 5개는 한꺼번에 표로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펙의 이상급 등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인데 아무래도 가벼울수록 크게 틀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모 규모부터 보시면 신한 12호는 100억 원, 13호는 60억 원, 또 60억 원짜리가 등장하네요. 그리고 하나 33호도 70억 원으로 얘도 가볍고요. 유안타 16호는 103억 원, SK증권 12호가 또 60억 원으로 소형 스펙 출시합니다. 스펙은 여전히 다 할만할 것 같기는 할 텐데 신한 12호, 13호, 하나 33호까지는 겹치는 일정 없이 다 단독으로 진행되는 건들이기 때문에 경쟁률에 따른 기대 수익만 잘 따져서 청약에 참여를 하든지 말든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유안타 16호와 SK 12호는 D&D 파마텍, 민테크, 코칩, HD 현대솔루션 이 종목들하고 엮이는 일정입니다. 사실 일반 종목들과 스펙이 붙는 경우에 스펙이 경쟁률이 매우 낮아서 물량으로 승부를 볼 수 있으면 좋은 대안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요즘 같으면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스펙도 참여도가 너무 높아지기는 해서. 우선은 그때 가서 좀 비교하고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으로 정리할게요. 4월에는 완전히 소형 IPO는 없습니다. 그나마 이 중에서 코칩이 소형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한 데다가 LS 머티리얼즈가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었기 때문에 코칩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일정이 현대 마린 솔루션이랑 겹쳐 있다는 게 아쉽긴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은 사업 전망, 실적, 유통 물량, 공모가의 적정성 이런 거 모두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쭉 봤을 때 이노그리드를 제외하고는 저마다의 메리트가 하나씩은 있기 때문에 해볼 만은 하겠다 싶기는 했어요. HD 현대마린솔루션은 대여급이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공모가가 좀 마음에 걸리기는 했어요. 그래도 현대빨이 있고 또 공모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배정 수량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주당 단가가 높으니까 조금만 올라주면 그래도 먹을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종목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따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계좌는 4월에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정도는 꼭 개설을 해야 되겠고 나머지 또 없는 증권사가 있다면 카카오뱅크나 우리은행 연계 방법도 있으니까 20일 제한 피해서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은 20일 제한 적용 안 되니까 가장 마지막에 개설을 하시면 되겠고요. 계좌 개설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데드라인은 가장 오른쪽에 기재를 해뒀으니까요. 참고해서 일정 맞춰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4월에도 즐겁게 공모주 투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